자, 일단 오늘 첼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무슨 정광석화처럼 일이 처리됩니까? 예, 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뭐 미리 내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미 다 짜놓은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예, 그랬죠. 뭐 투엘 감독 경질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다. 자그레브전 결과와 상관없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감독도 내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뭐 내정됐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첼시가 투엘 감독을 경질하자마자 정말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던 것처럼 브라이턴의 포터 감독을 바로 즉각적으로 네. 선임을 오피셜 띄웠습니다. 뭐 하루 만에 떴죠. 네. 예. 그러면 이제 팬들의 궁금한 게 뭐냐면 첼시는 왜 포터 감독을 선택한 거지? 그다음에 포터 감독의 첼시는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하게 될까? 그래서 첼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두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부버지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추석 연휴 때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 일단 뭐 첼시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포터 감독 선임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예, 뭐 일단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계약 기간 5년이다. 이거 5년이면 상당히 긴 거죠, 감독한테. 긴 시간을 보장해 줬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보엘리 그 구단주의 그 특성과도 이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 같은 경우는 감독 한 명과 오랫동안 그 장기간 협업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원리 구단주가.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투엘을 경제했다라고 한 것도 있었잖아요. 얘기를 했을 때 LA 다저스 감독 할 때도 데이브 로버츠 감독을 7년간 이제 감독을 계속 유지하면서 믿어주고 같이 협업하고 이러면서 팀을 만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볼리를 자꾸 감독이라고 얘기하네요. 아, 보엘리 감독이라고 했나요? 예, 데이브 로버츠 감독을 이제 뭐 그렇죠.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네. 예, 일단 그러면은 포터가 어떤 감독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뭐 이 감독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뭐 선수 경력부터 알아보면요. 네. 왼쪽 풀백 출신이고요. 21세 이하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뛴 경력이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 유망주로 나름 평가를 받긴 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서 버밍엄, 스토크, 사우스햄튼 그리고 이제 웨스트브롬을 비롯해가지고 10개 구단을 전전하다가 선수 경력 막판에는 4부 리그를 거쳐서 5부 리그인 맥스필드 타운 예 거기서 이제 뛰다가 만 30세 부상 문제도 없고 했는데도 본인이 그냥 나는 이제 선수로서 안 된다 싶어가지고 예 그냥 다소 이르게 이제 선수 은퇴를 선언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은퇴하자마자 학위를 2개를 땄어요. 아, 공부를 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 유망주긴 했지만 선수 전체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땐 성공하지 예. 못한 선수였고. 예,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도자나 그 이후에는 좀 더 꽃을 피워보자. 그래서 예. 공부를 열심히 했군요. 그래서 이제 코치 수업도 받았고 당연히 그래서 라이센스도 땄고 음. 그것뿐만이 아닌 그 매니징 사업, 그 매니징 관련된 그 수업들도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니징은 전체적으로 이 팀이나 리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예. 시장에 내다 팔 것인지 뭐 여러 가지들 경영과 관련한. 네, 그러니까 단장 뭐 이런 것과 관련한 기술이사와 관련한 그런 공부들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픈 대학교에서 사회과학 학위를 취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즈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는 리더십 및 감정지능 분야 그 석사 학위를 취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지능 분야? 예. 심리죠? 예, 약간 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선수들을 다루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유럽에 있는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혹은 이 감독은 정말 뛰어나 네. 라고 하는 축구 지도자들이 대개 보면 심리학과 관련해서 공부를 했거나 심리학에 대해서 뭔가 되게 이렇게 관계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 결국 축구라고 하는 게 수치나 포메이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술 전략도 짜지만 그 전략 안에는 결국 사람을 다루는 예. 일이거든. 우리가 회사에서 경영을 하건 축구팀에서 감독이 선수단을 이끌건 사람의 심리를 모르면 안 돼서 다 보면 심리에 능통하거나 심리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무언가를 한 거는요. 헐 대학교 그 축구 발전 매니저로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헐. 예, 헐시티의 그 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도자는 세인트 존 초등학교 여자 축구 감독을 했었어요. 그 초등학교 선생부터 했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아래서부터 이렇게 밟고 올라온 사람이구나. 예, 그러고 나서
이 여자 축구팀 맡았던 거를 경력을 바탕으로 가나 여자 대표팀 기술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그 2007년 여자 월드컵에도 참가를 했었대요. 난 이런 사람들 좋더라. 정말 밑에서부터 쫙 기본기 경험이나 이런 거 쭉 다져서 올라오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지도자는 2010년부터 처음에 시작을 한 건데요. 리즈 카네기라고 여자 축구팀이에요, 이것도. 지금은 리즈 유나이티드 여자 팀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네. 예, 그 리즈 카네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그 스웨덴 구단인 그 웨스테르순드에 이제 부임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웨스테르순드가 4부 리그에 있었어요. 4부 리그에 있는 팀을 본인이 1부 리그까지 승격을 시켰고요. 바로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스웨덴컵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2018년에는 유로파 리그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예선부터 다 깨고 올라와가지고 조별리그에서도 헤르타 베를린이라던가 이런 강팀들을 꺾고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아스날 상대로 1차전은 패했지만 2차전에 승리하면서 아쉽게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지만은 그래도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네. 이게 들불처럼 정말 그 이름 없는 거였지만 쫙 올라와서 그런 커리어 자체도 그렇게 성장했던 성공한 사람이군요. 그래서 성공 스토리네. 예, 스웨덴에서는 최고의 감독으로 불렸었고요. 오케이. 웨스테르순드에서는 완전히 영웅이었대요. 4부 리그에 있던 팀을 유럽 대항전까지 올렸으니까. 그래서 그 떠날 때 굉장히 힘들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도 떠나지 말자고 막 이러고. 여기서 성공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영웅 취급받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왜 또 다른 그 예. 험난한 길을 가겠다는 거? 우리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아들은 막 펑펑 울기까지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 뭐 좋은 거 있었나? 저 살기는 팍팍하다 그러던데. 네. 어쨌건 그러고 이제 2018년에 수완지 시티 감독을 맡으면서 이제 2부 리그 감독을 맡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브라이튼 감독을 맡으면서 저희가 아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데요. 오케이. 예. 일단 브라이튼에 와서도 예, 계속 성적을 끌어올렸었죠. 맞아요. 예, 뭐 그러니까 원래 브라이튼 자체가 2016-17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2부 리그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2017-18 시즌에 처음 승격을 했었고요. 포터가 맡고 나서 처음에는 15위, 그 다음에 16위 조금 안 좋았었지만은 지난 시즌에 9위, 그리고 현재 4위를 달리고 있는 정도죠. 그러면서 이제 브라이튼의 돌풍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포터가 어떤 감독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요. 지금까지는 뭐 알아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포터의 이제 경력, 커리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길들을 밟아왔는지, 일단 이 길들을 보면은 왜 첼시가 이 감독을 데려왔는지를 알 수 있죠. 뭐냐면은 매니저 일도 했었잖아요. 그렇지, 거기가 포인트네. 그러니까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선수단을 다루는 전술 기술자기도 하지만 행정의 기술자기도 한. 관리의 지도자 기술자기도 하다. 근데 어쨌거나 이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요.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수 발굴에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발굴해서 육성하는 데 강점이 있는데요. 브라이튼에서 이미 뭐 많은 선수들을 발굴해서 성공시켰죠. 베나이트 아스날로 이적을 했었고, 그리고 비수마, 그리고 쿠쿠렐라, 심지어 이 선수들 영입한데 총 든 금액이 3,500만 유로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 판매한 금액이 총 합쳐서 1억 5,200만 유로입니다. 얼마를 번 거지? 한 대충 한 5배를 번 거죠. 2천억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1,000 얼마가 되네. 이번 시즌도 브라이턴이 대박이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일단 쿠쿠렐라 판 돈으로 선수들 영입하고도 2천만 유로가 남았었고요. 그 외에 비스마도 팔고 하면서 이번 시즌에 레스터 시티가 그 넷스펜딩이라고 하잖아요. 이적료 지출가 뭐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순이익이 5,700만 파운드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일단 흑자를 본 구단이 3개밖에 없어요. 맨시티, 레스터, 브라이튼. 그 중에서도 최고. 5,700만 파운드면은 저게 지금 환율로 하면 한 800억, 900억 할라나? 그렇죠. 그죠? 그 정도 벌었다. 지금 이번 여름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엄청나게 돈을 썼다. 이런 얘기들만 있었잖아요. 맨유 돈 얼마나 썼는데. 근데 브라이튼은 도리어 돈을 벌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현재도 상당히 잘 크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일단 뭐 모이세스 카이세도 같은 경우는 뭐 리버풀하고 맨유가 이 선수 영입을 노리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선발 출전하면서부터 브라이튼이 14경기에서 단 2패밖에 당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14경기 성적이 현재 4위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맥칼리스터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엄청 잘하더만. 네, 근데 이 선수가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였거든요. 근데 아예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보직을 변경시키면서 또 더 대박을 치고 있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파스칼 그로스는 완전히 축신놀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예, 예. 지금 초반에 엄청 잘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트로사르도 원래 공격수였는데 골 잘 못 넣는 거를 윙백으로 전환시키면서 지금 대박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포변을 상당히 잘했다는 건데 네. 그거는 감독이 선수의 특징, 강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야 여기보단 이렇게 가면 너 훨씬 더 터질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선수 보는 눈이 좋은 거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브라이튼이 선수들의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일단 뭐 주전 베스트 11을 놓고 보더라도요. 주전 베스트 11에서 잉글랜드 선수가 4명 있는 거는 있긴 하지만요. 그 외에 뭐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그리고 벨기에, 잠비아까지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을 잘 이제 아우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 그 구단들도 다 보면은 그렇게 B클럽에서 영입한 선수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뭐 크로스 같은 경우는 잉골슈타트 그 독일 2부 리그 팀이고요. 심지어 그 솔리마치 있잖아요. 솔리마치는 7부 리그에서 직접 영입한 선수예요. 물론 이제 뭐 브라이튼이 조그만 팀이기 때문에 예. 클럽에서 선수를 데려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아주 하브리그 이런 데서 막 데려와서 키웠다. 예. 그런 식으로 선수들을 상당히 영입해가지고 잘 키우고 있다는 거죠. 뭐 웹스터 같은 경우도 하브리그에서 영입한 선수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감독의 이제 전술적인 특징을 보자면요. 굉장히 그 포메이션을 다양하게 쓰거든요. 일단 그 부임 첫 시즌에는 4-4-2 포메이션을 썼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3-4-2-1 포메이션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포메이션을 썼다가요. 지난 시즌에 원래 3-5-2 포메이션을 썼어요. 처음에는. 3-5-1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뭐 덴번이 떠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한동안 안 좋았을 때 쿠쿠렐라를 이제 센터백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 트로사르를 윙백으로 전환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카이세도를 쓰기 시작하면서 3-4-2-1 포메이션으로 다시 전환해가지고 팀을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전술을 가져가는 방식도 조금 다양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쿠쿠렐라가 왼쪽 스토퍼지만은 사실상 윙백처럼 올라가고 또 이제 트로사르가 위로 올라가고 조금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좀 들어보니까 포터가 줏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팀의 뭘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선수 구성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를 잘 가져간다는 건데요. 줏대가 없는 거야.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도 쿠클렐라가 떠났잖아요. 그리고 비수마도 떠나고 그러면서 비수마가 떠난 자리를 맥칼리스터를 내려가지고 포변에 성공을 시키기도 했고 또 이제 아예 정통파 센터백 3명을 세우면서 이제는 조금 수비 쪽을 단단하게 하면서 좌우 윙백들을 굉장히 전진시키는 그래서 측면 위주의 공격을 하는 형태로 변화를 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그 브라이턴이 최소 실점 공동 2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시즌에도 단순히 그러니까 뭐 이건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얘기한 거고 이번 시즌에도 3-4-2 포메이션을 주로 쓰고 있긴 하지만은 그 리즈전에는 4-4-2를 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풀럼전에는 4-2-4-1 포메이션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가 상대팀 맞춤형 전술을 잘 쓰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가지가 느껴지네요. 포메이션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상대에 맞춰서 전술 변화를 쓰고 선수로도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선수의 어떤 포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하나에 뭔가 꽉 막혀 있다기보다는 자기 어떤 생각을 상당히 좀 넓게 확장시키면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유연하네. 예.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그 가로축은 그냥 압박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로축은 탈압박 강도라고 보면 탈압박 능력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로축 보시면은 브라이턴이 5번째로 높죠. 리즈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리버풀, 맨시티, 첼시 다 저희가 뭐 압박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팀이죠. 근데 그렇죠. 5번째로 압박이 높을 정도로 압박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요. 또 탈압박도 저기 보면 첼시, 맨시티, 리버풀, 맨유, 레스터 다음으로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 대체적으로 브라이튼이 높네. 갑자기 궁금한 게 토트넘 어땠어 그러면? 토트넘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토트넘 경기가 재미가 없구나. 예. 나 지금 토트넘 어딨나 좀 찾고 싶었거든. 토트넘은 탈압박할 일이 없는 게 롱패스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 압박 그렇게 강하게는 안 하거든요. 오케이. 예, 심지어 압박 성공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압박 강도가 높은 것과 성공률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울버햄튼이 압박 성공률은 1위인 건데, 예, 브라이턴이 2위입니다. 그 정도로 예, 압박 오케이.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뭐 태클이라던가 가로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특히 중원에서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태클 숫자도 맥칼리스터라던가 카이세도라던가 음에프라던가 이런 미드필더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로채기도 카이세도라던가 맥칼리스터 같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많이 가져가고요. 예, 그리고 파울도 카이세도랑 맥칼리스터 같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중미가 중요하구나. 예, 그 중앙을 조금 단단하게 닫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수비적으로 그러면서 이쪽을 상당히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전방에서 파울도 많이 하고 전방에서 많이 태클도 하고 가로채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첼시가 지금 캉테가 부상 여파라든지 폼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중미 쪽이 조금 고민인데 예. 그 미드필더 쪽에서 뭔가 변화라든지 예. 지금 포터 감독의 어떤 손길이 좀 더 예. 필요하겠네. 그리고 보직 변경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럴 수 맥칼리스터로 했던 것처럼 뭐 마운트라던가 이제 갤러거 같은 선수들한테 조금 더 지시를 하게 하면서 예, 그렇게 뛰게 하겠죠. 어쨌건 간에 투엘 감독은 기본적으로는 패스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패스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패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시를 많이 했을 텐데 아마 그러니까 포터 감독은 수비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압박적인 부분을 더 지시를 많이 하긴 할 겁니다. 투엘과 포터의 어떤 차이점.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그로스가 이제 웰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웰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경기는 웰백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는 우리 팀의 첫 번째 수비수다. 우리 공격수는 기다릴 수 없다. 그는 팀의 일원으로 헌신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엄청나게 수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웰백이 골을 이번 시즌 무득점이거든요. 하지만 포터 감독이 중용하는 이유. 그 웰백이 심지어 그 브라이턴이 딱 1패 당한 경기가요. 웰백이 선발이 아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최전방도 수비수처럼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이제 최소 실점 공동 2위인 거고요. 토트넘과 함께. 근데 잠깐 아까 웰백 얘기하니까 네. 오바메양하고 스털링 어떻게 해 그러면? 스털링은 이제 2선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뭐야? 뭐 저기 넌 수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토해야 된다 이러는 건데 하베르츠가 조금 주목받을 수도 있겠죠. 오바메양 나 자꾸 오바메양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그 인터뷰 생각나. 저는 투엘 감독에게 다시 해가지고 이 기회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투엘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떠나버려가지고. 예. 그리고 또 압박 강도가 강한 거랑 이제 뭐 수비 라인이 높은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라인은 그러니까 수비는 기본적으로 냅두고 전체적으로 올리는 팀들도 많잖아요. 특히 리즈가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리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실점 시의 수비 라인 평균 위치인 거예요. 리즈가 그 43.7m로 그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닌데요. 브라이턴은 4위에 위치할 정도로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리죠. 야, 근데 나는 일단 궁금한 거. 뭐요? 이런 거는 어디서 훔쳐오는 거야? 다 이제 찾아보는 거죠. 나 이런 그래픽은 처음 보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라인의 뎁스 깊이를 좀 보여준다는 거죠? 예, 이게 실점할 때. 예. 왜냐면 수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금 내려오니까 이건 실점할 때 아무래도 올라갔다가 실점을 하는 거잖아요. 공격 시에 이제 뺏기면서 그럴 때인 건데 맨시티가 가장 높죠. 어쨌건 간에. 일단 데이터 관련해서는 분석 관련해서는 부버지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상대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높죠.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낮고. 예, 그건 한 34%나 되는데요. 이게 그 프리미어 리그 팀들 중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다 라인 높게 올리는 팀들이죠. 그냥 이거 들으면 이제 더 이상 포터는 어디서 딴 데서 들을 게 없겠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격은 아무래도 중앙에서는 많이 압박을 하고 라인을 높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공격은 거의 측면 위주로 하게 되거든요. 오케이. 예. 물론 뭐 이제 브라이턴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약팀 전형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조금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어쨌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 공격을 좀 주로 많이 해요. 저래서 결과를 내서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켜서 지금 4위까지 올라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좌우 측면을 상당히 밸런스 있게 쓰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한쪽 측면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좌우로 그래서 많이 벌리면서 공격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왼쪽이 39%, 오른쪽이 38%, 반면에 중앙 22%로 다소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윙백들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 그니까 팀 내에서 드리블 1, 2, 3위가 1, 2, 3, 4위가 전부 다 윙백들이죠. 그러네. 마치나 램티나 트로사르나. 예, 그리고 에스트피냐까지 이번에 영입한. 예. 그리고 이건 슈팅 숫자인데 슈팅 숫자도 1, 2위가 다 윙백들입니다. 어떻게 윙백이 슈팅 숫자가 저렇게 1, 2위지? 그러니까요. 이상한 팀이네. 윙백들 웰백 뭐 하는 거야? 스트라이커가 4위가 뭐야?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왜 크로스가 골이 많은지 6야드 안에서의 슈팅이 많잖아요. 아 근데 이거 보니까 또 이거는 약간 현재 첼시하고도 결은 맞네. 그렇죠. 첼시가 투엘 감독 윙백 때도 축구. 그러니까 윙백 축구인 동시에 방패로 상대 때려버리는 팀이잖아. 수비 쪽 자원들이 네. 뭔가 상대를 해서 윙백이나 센터백들이 뭘 하는데 야 요거는 결은 그리고 맞다. 3-4-2-1 포메이션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이 맞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 볼리 회장이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온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리고 포터도 어쨌건 간에 패배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투에도 패배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예. 볼리를 믿어요? 믿진 않습니다만. 나도 약간 나는 예. 조금 이상해. 가끔씩. 예. 근데 이제 이 팀이 기본적으로는 강팀은 아니다 보니까 예, 공격을 많이 하는 것 치고는 슈팅을 많이 때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뭐 13.7 6이면은 브라이턴의 전력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이 때리는 건데 예, 그래도 뭐 라인 높게 올리고 막 이런 것 치고는 예, 슈팅이 많은 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팀 득점도 11득점으로 이제 6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기대 득점 같은 경우는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가면서 슈팅 찬스들을 좀 많이 만든다는 건데요. 여기서 근데 이제 장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장단점이 뭐냐면요. 물론 뭐 이거는 그러니까 브라이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최전방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첼시도 좀 그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득점 기회 창출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브라이턴 감독을 했을 때마다. 슈팅 기회를 만든다는 건 전술과 팀의 전체적인 운영은 좋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를 마무리를 못한다는 얘기는 최전방 사람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브라이튼도 그런 아까 데니 웰백 얘기를 했고, 네. 근데 그거는 첼시도 그럴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전 의존도가 이것도 뭐 물론 브라이턴이 워낙 약한 팀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요. 예, 주전 선수들의 의존도가 조금 강하다. 그래서 좀 로테이션을 거의 돌지 못한다. 이건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크니까 더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할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 오픈 플레이에서의 득점을 좀 잘 못 만들어내요. 이것도 물론 뭐 브라이턴의 전력이 떨어지는 그런 건 있긴 하지만요. 그 팀 득점 11골 중에요. 페널티킥이 3골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골은 상대 자책골입니다. 예. 오픈 플레이에서의 골은 5골로 공동 8위인데요. 그러니까 그 브라이턴보다 더 오픈 플레이에서의 그 골이 적은 팀이 7팀밖에 없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좀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저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격수의 조금 부재도 크긴 하고요. 예, 웰백이 그 찬스들 좀 많이 놓치는 것도 있고 대신 그런데 만들어가길 잘하니까 박스 안에서 파울을 많이 얻어내긴 하는 거죠. 기회 자체 과정적이니까. 예, 그래서 페널티킥은 가장 많이 얻어내고 있어요. 브라이턴이. 예,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중거리 슈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의 특징이 뭐냐면요. 빅식스한테는 굉장히 강해요. 강팀에겐? 예. 강팀 상대로 10승을 올리고 있거든요. 18경기에서 10승이에요, 저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반면에 약팀을 좀 잘 못 잡는다는 지적이 지난 시즌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포터 얘기를 쭉 들으면서는 이해가 되는 게 포터가 라인을 올리고 그다음에 상대 압박을 강하게 하고 수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상성적으로 강팀들에게 좋지. 예. 예. 근데 오히려 상대가 막 가둬놓고 막 이렇게 버리면 그걸 뚫어내는데 난 저런 건 별로 연습 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예. 이해는 좀 돼요. 예.
자 이제 포터에 대한 뭐 커리어라든지 특징을 한번 좀 저희가 봤는데 네. 그러면 첼시는 어떻게 바꿀까요? 첼시에서 일단 저는 최전방 공격수는 그 포터 감독의 스타일상으로는 브로야나 아니면 하베르츠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브로야 혹은 카이 하베르츠. 왜냐면 이 두 선수들이 많이 부딪히면서 압박하는 유형이잖아요. 특히 하베르츠를 조금 더 중용하지 않을까. 브로야는 조금 부딪히지만 막 압박을 그렇게 하베르츠가 그래도 압박은 가장 많이 하는 선수니까. 많이 뛰죠. 예, 정말 하베르츠. 많이 뛰죠. 실제로도 제가 그 홀란드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그 볼이 없을 때 전력 질주 횟수하던가 아니면 또 이제 박스 안으로의 전력 질주 횟수하던가 이런 것들도 가장 많은 선수가 하베르츠라고 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많이 뛰는 선수다 보니까 하베르츠를 가짜 9번으로 활용을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바메양하고 스털링은 어떻게 됩니까? 스털링은 저는 2선으로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좀 내리고 예, 좀 내려서 쓰고 오바메양이 참 쓰기 까다로워졌죠, 정말. 버릴까요? 스타일을 고려하면은 아마 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요. 예, 오바메양은 과거에 도르트문트에서 잘했을 때도 많이 뛰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압박을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오바메양은. 포터 감독과 전술적인 상성이 너무 안 맞는다. 예. 사실 오바메양은 애매한 픽이기도 했고 이거는 사실 뭐 전형적으로 투엘 픽의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오바메양은 좀 되게 까다로워졌다, 애매해졌다. 예. 그러면 아까 미드필더를 메칼리스트라든지 되게 잘 썼다고 했는데 예. 포변도 막 하고 예. 중미 왜냐면 캉테가 여기 폼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 명은 저는 캉테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자카리아를 좀 쓰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카리아. 에너지 레벨 카이세도의 롤을 조금 자카리아한테 맡기지 않을까. 아하. 예. 에너지 많이 레벨이 뛰면서 있으니까. 예. 공수 전반에 걸쳐서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수로 그리고 이제 한 명은 물론 뭐 태클도 많이 하고 수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롤을 맡는 선수를 근데 조르지뉴도 좀 스타일에 맞진 않거든요. 조르지뉴도 막 수비에 헌신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코바치치가 정상적이라면 코바치치를 쓰고 그게 아니라면은 마운트나 갤러거를 내려서 쓰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마운트 갤러거를 좀 내려 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에이 이럴 수도 있겠지만 포터가 그동안 브라이튼 시절에 포변을 했던 걸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네. 예, 예. 그리고 저는 마운트가 2선에 서게 되면은 약간 좀 그로스 같은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파스칼 그로스 같은. 예, 좀 연계도 하고 직접적으로 골대 안까지 박스 안까지 들어가가지고 골까지 노리는 유형. 예. 마운트가 살짝 내려올 수 있는 건 아까 스털링을 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순차적으로 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뭐 그렇죠. 물론 캉테가 돌아오면 뭐 캉테는 쓰겠죠. 예, 그렇죠. 폼이 좋으면 예. 당연히 쓸 거고. 양쪽 윙백의 어떤 변화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양쪽 윙백은 그래도 현재 뭐 충분히 선수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크게 그냥 변화는 그렇게? 예 그냥 근데 쿠쿠렐라가 이제 백스리의 왼쪽 스토퍼로 또 나설 수도 있겠죠. 쿠쿠렐라를 누구보다도 잘 쓰니까 그러긴 하겠구나. 예, 예. 아니면 뭐 윙백에서도 괜찮게 했었기 때문에 쿠쿠렐라가 윙백으로 설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예 돌아가면서 쓰지 않을까 싶긴 해요. 백스리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혹시? 백스리는 그냥 상대팀 따라서 계속 바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일단은 브라이턴에서는 선수층 때문에라도 좀 수비진 구성을 다양하게 가져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첼시는 일단 수비수 숫자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센터백 3명이 조금 수비에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쿨리발리, 티아고 실바, 그리고 포파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막판에 이제 좋았을 때처럼 변칙형 3백을 쓸 때는 쿠쿠렐라라던가 아니면 리스 제임스가 3백으로 내려와서 그러면서 이제 스토퍼도 서면서 윙백처럼 올라가고 그러면 또 윙백이 좁혀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포터가 브라이튼 시절에도 상대에 따라서 전술 변화 좀 가져왔던 감독이기 네.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예. 좋습니다. 어때요? 잘할 것 같아요? 첼시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건 아니다. 예. 일단 뭐 다른 부분들은 뭐 브라이튼이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요. 챔피언스리그 경력이 없다는 거.
경험이 없다는 거. 유럽 챔스 대항전. 경험이 없다. 예.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솔샤르 감독 경질했을 때도 그랬고 랑닉 감독 이제 경질했을 때도 포터를 후보자로 올려놓고 상당히 진지하게 고려를 했었대요. 예, 마지막 순간에 포기했던 이유가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더 물려서 예. 포터 감독이 이 정도의 클럽을 다룬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타 이렇게 플레이어 관리. 그러니까 머리 큰 선수들, 스타들 이것도 다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리스크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거면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없다, 이 정도의 어떤 네임들을 다뤄본 적이 없다. 예. 요건 리스크라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그래도 첼시가 잘 찾았다고 봅니까? 저는 팀은? 그래도 만약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빌딩하고 또 협업을 중시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보엘리 회장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는 포터 감독은 잘 선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가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중하위권이나 뭐 중위권 감독 딱 그 전용 감독이 있다라고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모에스라던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빅클럽을 맡았을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뭐 선수 관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전술적인 문제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수비를 조금 더 중시 여기는 감독들 같은 경우는 빅클럽과 안 맞아요. 근데 포터 감독은 공격적인 어쨌건 간에 세밀함이 있는 감독이거든요. 제가 투엘이 예전에 마인츠 감독했다 도르트문트 감독을 맡았을 때 저는 성공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투엘은 공격에 있어서의 디테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나겔스만도 호펜하임 감독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공격 전술에 있어서의 디테일이 있다. 결국 빅클럽은 수비 전술보다도 공격 전술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터는 공격 전술에 있어서의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쨌건 간에 이 사람이 매니저 일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보엘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과는 잘 맞는 프로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역시나 우려점은 빅 스타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오케이. 예, 그거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자, 괜찮다고 봅니다. 리스크도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번 시즌만 딱 떼어놓고 첼시가 지금 선두권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첼시가 지금 시즌 초반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4위권 안에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터의 첼시가? 저는 그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예,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맨시티 있고요. 토트넘과 아스널도 워낙 보강도 잘했고 그리고 또 이번 시즌 초반에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성적적으로요. 현재 뭐 일단 아스날이 1위고 또 토트넘이 3위잖아요. 예, 그러고 있기도 하고 맨유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도 있으니까 리버풀도 4위에서 밀려날 거라고 쉽게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 시즌은 좀 리스크가 있다. 저는 근데 보엘리 회장이 애초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려온 거니까 그래서 5년 계약 기간을 준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팀을 빌딩해서 다음 시즌을 더 준비하는 쪽이 맞지 않나. 물론 뭐 4위를 포기한다 이건 아니고요. 예, 4위 포기한다 이건 아니고 늦었어.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번 시즌은 일단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중간에 예, 볼리를 믿습니까 구단주를 이런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구단주들이 좀 길게 보고 길게 투자해주고 기다려주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예, 근데 보엘리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그 메이저리그 할 때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터 좋은 감독이니까 좀 예, 길게 봐줬으면 좋겠다. 예, 예. 뭐 그러면서도 이번 시즌 성적 내면 더 좋고 예.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제 길게 봐주는 게 좋지 예. 않을까.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야 뭐 그냥 이 끝내버리네요 포터의 첼시에 대해서. 예, 뭐 더 이상 없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뭐 이슈 생기면 연휴 때 또 나와야 돼요? 추석 뭐 맨날 가족들하고 있는데 추석이라고 꼭 가족하고 또 있으란 법 있습니까? 난 좀 이상해. 왜 설이나 추석 때 꼭 가족들이 모이려고 그래? 평상시에 잘하면 되잖아. 안 모여도 돼. 평상시에 잘 안 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잘 안 하잖아요. 어차피 집에 안 가는 거. 예. 연휴 때라도 집에 안 가면 되지.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잘 보내세요.